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인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결국 또 부결됐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로 넘어왔었던 법안들 8개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일단 쌍특검법,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 개표수 300표 중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2표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갖게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하고 여당이 계속해서 반발을 해왔었고요.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2표가 모자랐는데 지난 12일에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할 때에 비해서 찬성표가 늘어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 7표의 이탈표가 발생을 했고 지난번 표결 때는 재석 283명 중에서 찬성이 195명, 반대가 86명, 기권 2명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탈표가 의미 있게 늘어났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석 300명 중에서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네 번째 재의결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부결이 돼서 자동으로 이제 없어졌고요. 자동 폐기가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검 추천권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무효표를 포함해가지고 5명의 이탈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의 이탈표 같은 경우는 4차례 진행되는 도중에 첫 번째 재의결 때는 1표가 이탈했고 두 번째 재의결 때는 4표, 세 번째 재의결 때는 6표였는데 이번에 다시 5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시면 결국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지난 2022년에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때 있었던 명태균 씨의 개인 문제를 집어넣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 직접 연루가 되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상당수가 될 걸로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이탈표가 줄어드는 뭐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금 인경빈 작가가 설명해 주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러나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바로 그 부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자신들을 향한 직접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부담이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반대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명칭상으로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지만 실제로는 명태균 특검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다. 거기 또 명태균 사건에 워낙 연루된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대부분이 또 이제 영남 지역에 그 선거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상당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또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측면도 같이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말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2명이죠, 딱. 그렇습니다. 차이가 지금 그 2명만 더 찬성했으면 이번에는 어떤 통과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내란 특검법을 제3자 추천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최우선 발의하겠다. 이렇게 되면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3자 추천은 이제 뭐 대한 변호사협회라든지 혹은 뭐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좀 전환하는 방식. 예전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제 그런 해법을 제시하고 또 이제 협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비슷한 해법으로 이제 돌파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그거는 그만큼 지금 거의 좁혀졌기 때문에 2표까지 지금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끌어올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면 넘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걸로 보이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오늘은 반대 당론이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도 좀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의원총회 때 했었던 얘기 중에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독소 조항을 뺀 특검법 제안을 당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었다는 겁니다. 의원총회 때 현 특검법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다만 자체적으로 독소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제안하는 안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꺼냈다는 겁니다.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수정하는 특검 법안을 내겠다라고 논의를 시작하는 거는 한동훈 대표 때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돌입을 하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맥락일 것 같고요. 그러나 의심하는 쪽에서는 시간 끌라고 어차피 뭐 제안하고 이러면서 특검 자체를 한정 없이 밀어볼래는 어떤 꼼수다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적지 시간을 않습니다. 좀 지연시키려는 꼼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 생각하기로는 뭐 당내에서 이제 분석하기로는 지금처럼 계속 재의결이 이루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이탈표가 늘어나서 통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그 전에 선제적으로 뭔가 좀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속보처럼요. 제3자 추천으로 바꿔서 최우선 재발의하겠다. 이렇게 되면 반대할 명분이 상당 부분 없어지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러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제 이번 주 내에 수정한 그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특검법을 발의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과정을 거쳐서 다음 주 내지는 뭐 설 전에라도 재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최우선적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서두를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법안을 의결해가지고 정부로 넘겼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최상목 그 부총리가 좀 시간을 끌 수는 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이제 그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고려하면 여야가 이제 합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암초는 또 최상목 권한대행인데요. 그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렇게 제3자 추천으로 바꿀 경우에 거부권 행사할 큰 명분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당 내에서도 좀 갑론을박은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총회에서 수사 대상이 뭐 과도하게 넓고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식하는 이 독소 조항,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사태와 관련된 부분을 빼거나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그 수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특검의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정안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나 사법기관이 야당 편향적으로 이미 기울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든 보수의 위기로 연결된다라는 게 지금 장동혁 의원의 문제 의식입니다. 장동혁 의원은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됐던 사람 아닌가요? 근데 이 행보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기존의 친한계로서 했었던 행보하고는 좀 상당히 좀 대비가 되긴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친한계로서 배신자라는 어떤 타이틀을 비난을 무릅쓰고 또 한동훈 대표가 무너지는데 일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행동의 배경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이따 다시 저 친한계 의원 모시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 그리고 재의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의결을 앞두고 찬성 쪽의 의견을 밝혔던 국회의원들한테 사실상 뭐 위협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쌍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뭐 김상욱 의원을 찾아가서 뭐 당론을 따라야 된다. 당론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 고려해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김예지 의원한테도 따로 찾아가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정해졌는데 부결하기로 했으니까 당론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의 협박 같은데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번보다 많이 나왔군요. 내란 특검법. 이렇게 이제 표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걸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 오늘 오전까지는요. 윤석열 피의자의 도주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오후 들어서 안에 있다. 뭐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야말로 좀 그 국민들 보기에 민망한 지금 상황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면서 일종의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주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야당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KBS하고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로 도피해 있다라고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도 내란 속에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저희가 오동훈 공수처장의 답변 내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야당 의원들이 계속 이제 도주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혹시 도망갔거나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냐라고 김영민 의원이 물었더니 맞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둘 정도로 도주설이 상당히 좀 파다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디서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지를 봤더니 뭐 안규백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경호실 쪽에서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주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후에 윤석열 그 피의자가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오마이TV가 지금 관저 쪽을 향해서 거의 24시간 이제 카메라를 이제 켜놓고 있는 상태인데 오마이TV가 촬영한 영상에 윤석열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오늘 오후 12시 53분쯤에 포착이 됐습니다. 관저로 이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내려와서 관저 쪽에서 내려와서 진입이 차단되어 있는 지역까지 이제 이동하는 걸 영상으로 이제 포착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체포영장 때 경호처가 스크럼을 짜고 이제 가로막았던 소위 말하는 이제 3차 저지선이 구축됐던 그 현장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실제 모습이 포착된 그런 상황인데 관저에서부터 삼거리 방향으로 나 있는 이 도로를 따라서 쭉 걸어 내려와서 3차 저지선 앞에 멈춰서 가지고 양쪽을 좀 둘러보고요. 그러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뭔가 지시하는 것 같은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 인물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주변 인물들이 뭐 허리를 숙인다든지 건네는 말을 듣고 나서 뭔가 이제 방향을 따라서 이동한다든지 지시를 따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보였고요. 오마이뉴스가 묘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그 남성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피의자인지 확실하진 않으니까 이 남성이 양팔과 다리를 넓게 벌리면서 걷는 모습으로 봤을 때 걸음걸이가 이제 윤석열 피의자로 좀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도 봤는데 뭐 워낙 유사해요 보면. 이렇게 뭐 태도라든지 뭐 이런 태도랄까 움직임이랄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도주설이 제기된 날 오전에 도주설이 쏟아져 나오고 나서 몇 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거는 이 도주설의 여론의 어떤 파급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심지어 이제 일각에서는 워낙 먼 거리에서 이 포착이 됐다 보니까 이런 어떤 거취 파악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일종의 대역을 쓴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의심까지 나오는 이유가 지금 대통령답지 않게 지금 피하고 숨고 이러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들어오면 도망가려고 준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 거죠. 국민들이 대역이라는 상상까지 해야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피설에 대해서 윤석열 피의자 측 대변인 법률 대리인들은 거짓 선동이다라면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어제 저녁에 내가 관저에서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 뵙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관저에 계속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관저에 지금 계시다고 들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한 상태인데 저는 이제 윤곽근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도 보고 대통령실이 이제 반박한 기사도 봤는데 직접적으로 1월 3일 날 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그 시점에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타고 나갔었던 게 윤석열 피의자인지 아닌지 여부라든지 지금은 관저에 있지만 혹시 그렇습니다. 그 전후한 때에도 계속 관저에 있었는지 그 부분하고 이제 2차 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갈 때 과연 도망가지 않고 있을 것인지 관저에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또렷하지 않았고요. 사실 윤곽근 변호사한테는 기자들도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혹시 그 전에는 나갔던 적이 없느냐 혹은 뭐 이 이후에는 2차 집행할 때는 그런 관저에 있을 거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윤곽근 변호사도 또렷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차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몰려가면은 그때 도주할 거라는 어떤 의심들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미 피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든 할 것 같으니까요. 도주하는 게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런 의심들을 하는 거죠. 자, 윤석열 피의자 측은 오늘 여러 가지 어떤 법원 쇼핑을 하듯 여러 가지 대안을 스스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의 특수작전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그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차라리 기소를 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의 재판에는 응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구속영장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 무거운 예. 영장이거든요. 예.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 기간도 48시간으로 짧고 예. 그리고 사실 체포를 하는 목적은 조사를 하기 위한 예. 거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인신구속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 이걸 뭐 변호사라면 당연히 알 텐데 예. 왜 더 가벼운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를 받으려고 하면 체포영장에 응하는 게 더 좋을 텐데 본인의 의뢰인을 위해서도 더 무거운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입장이 결국은 시간 끌기를 위한 입장 표명이 아니냐 이런 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 속내가 뭔지는 이따 전문가인 최강욱 전 의원 모시고 네.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사실 이제 초반만 하더라도 윤석열 피의자가 직접 헌재에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라는 얘기를 변호사들이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정작 탄핵 심판의 심리가 시작이 되자 나가기 좀 어렵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란죄 철회를 비롯한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그때야 헌재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기가 더 좋고 내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그 자리에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좀 들리는 그런 부분이고 정말 피의자가 자기 마음대로군요. 여기 법원은 되고 여기 법원은 안 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출석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간다라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도 헌재에 출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주관적으로. 뭐 체포영장은 안 되고 구속영장은 되고. 그리고 이 얘기를 그대로 받자면 헌재에 출석해서 자기 변론을 하더라도 잡아가면 안 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줘야 된다. 그게 무슨 그런 욕을 합니까? 그게 앞뒤가 전혀 안 맞고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를 자의적으로 법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 어떤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들인데요.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에 의해서 통치되는 법치 국가에서 그런 약속을 사법기관이 어떻게 해줍니까?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돼가지고 당장 체포해야 될 사람이 나 헌재에 나가서 내 변론해야 되니까 체포영장 그 집행하지 말아라. 그거를 심지어 헌재가 보증하든지 경찰이 보증하든지 해줘라.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주장하는 쪽이 또 검찰총장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네, 지금 이제 경찰이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위협이 돼서 그런 것인지 오늘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여러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 등을 투입을 해서 체포영장을 무력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봤더니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반란이고 내란이다. 정말 막 던지는군요. 사실 이제 그 체포를 하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거는 체포 상황에 따라서 체포 주체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뭐 당연히 뭐 예를 들면 저처럼 그냥 그 잡범이다라고 하면 잡으러 올 필요도 없이 소환 통보만 해도 자연스럽게 경찰서에 나가는 거고요. 뭐 조폭이라든지 이제 흉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체포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더 강한 무력을 동원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흉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경찰 특공대든 혹은 뭐 테러 조직에 대한 뭐 통제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도 윤석열 피의자 측이 용산에 한남동에 구축하고 있는 어떤 그 위용을 봤을 때는 요새화하고 있다라고 언론들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새를 들어가서 체포를 하려고 하면 특공대든 기동대든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건데 그 수단을 왜 피의자 측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심지어 그걸 동원하면 반란이라고 규정하는 이게 지금 내란 수괴 혐의자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주장인가.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건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은데 되는 말을. 그런데 지금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불법적 저항을 하고 있는 이 집단이 이렇게 말을 막 던지고 이런 어떤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위기의식의 반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경호처를 에워싸고 있었던 장벽이 조금씩 좀 낮아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이제 JTBC가 단독 보도 예고를 하나 했는데요. 지금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경호 인력 외의 인력들이 이제 군 인력과 경찰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다시피 경찰 지원 인력 같은 경우 101 경비단이나 202 경비단 같은 경우는
경찰 쪽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에 따라서 예. 추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 예.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입장이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예. 지난 1차 집행 때도 처음에 이제 나와 있다가 철수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군에서도 비슷한 입장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 병력 수방사 55 경비단이 지원을 나가 있는 상태인데 국방부가 입장을 밝히기로 경호처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예. 걸로 지금 JTBC가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입장인데요. 예. 너무 당연한 예. 거긴 하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군과 이제 경찰력이 경호처를 에워싸 주지 않을 경우에 경호 인력에서 이제 이탈할 경우에는 경호 인력으로만 경호원들로만 이제 아주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예. 거라서 집행에 있어서 이제 방어선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선 경호관들 같은 경우도 이분들도 이제 국가공무원이거든요. 일선 경호관들도 본인의 직업윤리 때문에 지금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대통령이 지금 끝없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2차 집행이 임박할수록 아마 이런 이탈 조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합적으로 이런 모든 압박감이 강해지니까 윤곽근 변호사가 그런 어떤 오늘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얘기들을 마구 던지고 이런 것들도 불안감의 반영 아닌가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군요. 피해자가 관절을 벗어나서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차원의 어떤 단속 이런 걸로도 좀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부 기관이 싸울 때 어느 쪽 편을 들 수 없다라는 이제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은 법원이 사법부가 공식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국면입니다. 양자가 뭐 하나의 권한을 놓고 서로 우리 쪽이 맞다라고 대등하게 싸우는 국면이 아니고 한쪽이 부당하게 사법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중립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호처 쪽을 편드는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